민주운동 기념사업회 박영석 회장님께서 개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 박영석이라고 합니다. 포항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가득 메워주셔서 너무 기쁘고, 특히 경북의 제1의 도시 포항에서 228 경북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228 민주운동은 정말 소중한 가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아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은 또 잘 이렇게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는데, 1960년 2월 28일 날 일어난 일입니다. 63년 전에 일어났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3만 5천 불 소득이 돼가지고 전 세계 10위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는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또 많이 알고 있고 가르치기도 합니다만은, 그 이상으로 우리가 지금 이룩한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의 수치, 지수 이런 것들도 영국에서도 이렇게 발표도 하고 해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 세계 200개 나라 중에서 한 20등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자유민주 나라로 이렇게 성장했는데, 경제 성장했는 것만 잘 알고 있고, 그죠?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분들도, 또는 강구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75년 밖에 안 되는 이 나라지만은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민주주의를 가꾸게 된 것이, 그 출발점이 바로 1960년 2월 28일 대구 228입니다. 경제 성장도 소중하고 또 나라를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으로 지켜온 많은 유공자가 계시는데, 그런 분들의 노고도 함께 우리가 기억을 하고, 아울러서 이렇게 민주주의가 발전한 것도 어디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발전되었는가도 228을 통해서 꼭 기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돈만 많아서도 안 됩니다. 그죠? 자유도 있고 민주도 있고 이래야지 남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정신들을 더 확산시키고 이어가고 함께 하고자 경북 포럼을 이 제1의 도시 포항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관심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포럼 이렇게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해주신 주신 경상북도 그리고 포항시에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복지국장 최명환입니다. 오늘 228 민주운동 인식 제고를 위한 경북 포럼 두 번째로 한다고 합니다. 이 포럼이 포항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정말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2월 28일 민주운동은 독거에 항거하고 불의에 떨쳐 일어난 우리나라의 대표적 민주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 지역에 8개 고등학생 1200여 명이 참여하고 120여 명이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3.15 마산 의거와 또 4.19 민주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되었던 그런 민주운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런 포럼을 통해서 시도민에게는 2월 28일의 민주운동의 정신과 또 민주의식을 함양하고 지원하는 그런 공유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아마 처칠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포럼으로 의미를 또 되새기시고 또 자유와 또 정의를 향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일깨우고 우리나라를 보다 더 자유로운 민주사회로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방금 소개받은 개원대학교 김일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여기 있는 사진은 이제 1900
그 60년 2월 28일 날 2.28 민주운동이 시작되는 모습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경북대학 당시 이제 경북고등학교에서 2.28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 옆에 사진은 이제 학생들이 교문을 나서서 대구 시내 이제 가두를 다니면서 이제 민주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그런 뭐랄까 현장감 넘치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우리가 대체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7, 80년대 한국의 이제 민주운동은 만약 학생이 전개한다면 그 학생들은 누굴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체로 대학생이거든요. 근데 1960년대에 이제 우리가 학생운동을 뭐랄까요 이끌어내고 또 한국 민주운동이 이제 활화산처럼 이렇게 터져 나오는 데 있어서 주된 역할을 한 것은 당시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제 글귀는 그 2.28 기념 비문입니다. 정말 유치한 이제 선생님께서 시인께서 이제 이렇게 글을 쓰신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부분은 이제 좀 빨간 글씨로 된 부분은 한국의 민주운동에 이제 우리 헌법에서 보면 4.19 혁명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그 4.19 혁명을 이끌어냈던 역사적 사건. 이게 바로 2.28 민주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4.19 혁명을 진실로 있게 한 길잡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이고,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는 선도성 이렇게 말씀 연결해서 볼 수 있겠죠. 50년대는 근대 한국 사회의 형성기에 이제 축적됐던 근본 모순들이 좀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직도 식민지 시대의 그런 청산해야 될 문제들이 청산되지 못하고 한국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일정하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쟁 이전부터, 그러니까 1948년, 49년, 우리가 일제 시기에 독립운동을 벌인다고 한다면 해방되고 난 이후, 혹은 민족 독립을 쟁취하고 난 이후에 한반도에는 하나의 국가만 생각했거든요. 어느 독립운동가들이 두 개의 국가, 세 개의 나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글이 있으면 아마 역사적 평가를 다시 해야 되겠죠.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독립유공자의 남긴 글들에 그런 글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의 정부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다시피 그런 염원과 달리 현실적으로는 분단, 또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결국 민족 문제, 그러니까 통일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역사적 과제가 이제 남아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직 1950년대라는 한국 사회가 국민 경제, 그러니까 정치도 중요하지만 또 사회적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성장, 발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한국 경제가 세계 이렇게 경제와 견주어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야 하나, 아직 50년대는 전혀 그렇지 못했던 그런 사회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원조 없이는 한국 경제가 자생적으로 움직이기가 참 쉽지 않았던 시기. 그래서 1950년 한국 경제를 원조 경제 시대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게 사실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측면들. 이게 이제 전체로 보면 사회적 분위기일 때 2.28이 직접적 배경이 되는 건 좀 더 정치적인 문제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승만 정권의 어떤 정치를 펼쳤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부짓게 되는, 다시 얘기해서 50년대는 민주주의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겠죠. 잘 아시는 것처럼 정치에 있어서의 발췌개헌, 4.45 개헌, 3.15 부정선거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을 테고, 또 경제 불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년대에 그 지금 남아있는 흑백 사진들 속에 보면
이 취업을 구한다고 하는, 취직을 원하는 그런 이제 이렇게 가슴에다가 취업, 취직 이렇게 내걸고 찍힌 사진들이 꽤나 많습니다. 또 고등학교 졸업한들 대학을 졸업하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직장, 경제생활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넉넉하지는 못한 그런 이제 시대에 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민중의 좌절, 또 사회적인 분노, 상대적 박탈감 이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있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한국 전쟁 이후에서 그런지 아무래도 냉전적인 의식, 반공이념 이런 부분들, 또 거기에 기반해서 일종의 이제 통제, 동원 이런 문제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굉장한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측면들이 아마 2.28 혹은 4.19에 일어나게 되는 큰 배경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기 이제 제목에서 보면 저런 표현도 있는데요. 50년 한국 사회는 모든 것이 끝남과 동시에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는 때다. 그러니까 이 50년대에 이제 그 끝에 있는 60년이라고 하는 이 시점은 방금 저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한국 역사가 흘러왔던 부분들을 일정하게 이제 정리하고 새롭게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때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대들입니다. 다시 이제 그 학생들 입장을 좀 돌아가면, 그럼 학교는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을까? 네, 학교는. 예. 아시다시피 그 50년 한국 사회의 이데올로기는 말 그대로 반공주의입니다. 그래서 책 맨 뒤에 보면 멸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반공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을 통해서 좀 체계화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육부 장관 안호상이라고 하는 분이 내걸었던 게 일민주의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일민주의라고 하는 것이 문교 이념으로 가시화된 반공주의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저 반공주의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인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학생들의 견식을 만들어낼까 답할 때는 학원의 병량화, 학도국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물론 시대는 다릅니다만은 군사 교육을 받았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학교라고 하는 것이 저기 맨 밑에 보여지는 것처럼 학생 동원, 관제 대목, 각종 걸기 대회에 동원되는 이런 이제 특징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55년 9월 대구 매일신문사의 당시 주필이었던 최석재 선생님께서 저런 이제 논술을 쓰거든요. 학도를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 정치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 소위 최석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학원이 정치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 이것은 피해야 되지 않느냐. 기성세대가 그것만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반성을 이제 또 반성을 촉구하는 그런 논술이 이제 실려지고,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그것 때문에 매일신문사가 습격을 받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50년 후반에 가게 되면 한국 사회에도 조금 균열이 발생합니다. 균열이라고 하면 뭔가 하면 50년대 이승만 이제 권력 체제라고 하는 것에 균열이 발생하는 측면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그다음 부산 이런 데서 뿐만 아니라 50년대 대구 지역에는 섬유 공장들이 많은데 그 섬유 공장들을 기반으로 해서 소위 이제 노동운동들이 좀 활발화되는 그런 또 측면들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1960년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2.28 민주운동이 있었고 3.15 민주이고 4.19 혁명, 그에 이어서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그 개헌이라고 하면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이제 내각 책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개헌, 7.29, 60년 7월 29일 총선거, 이렇게 일련의 변화 과정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1960년은 개항 이후부터 7.29 총선거까지 한국 근대 100년의 변동과 연속의 성격이 동시에 기혈되는 그런 시점들입니다. 그래서 20세기 한국 사회의 흐름을 바꾼 역사적 대전환점의 기점이 바로 1960년입니다. 그래서 1960년의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 밑에 이제 사진들은 다 60년에 있었던 이제 민주운동의
현장들의 모습들입니다. 이제 2.28 민주운동에 대한 좀 직접적인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2.28 민주운동의 의미를 저런 식으로 한번 새롭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한국 사회를 깨우다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네. 자, 2월 28일 날이 사실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이제 학교에 오라고 하는 지시가 이제 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불합리하게 생각했던 학생들이 일으켜내고 또 그걸 실천해내면서 일어났던 것이 2.28 민주운동이고, 그것이 한국 민주운동을 크게 이제 이렇게 끌어내는 그런 측면이 있었겠죠. 2월 28일 일요 등교 지시는 1950년대 한국 정치 구조의 상징이 이제 표면화된 것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이때까지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일요일 학교라고 하는 정도. 관제 데모는 해도, 혹은 학생들이 누가 온다 그러면 동원시켜서 거리에서 박수치고 태극기 들고 하는 것은 시켰지만 일요일 등교를 이야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요 등교는 언제부터 이야기되어지는가 하면 60년 2월 16일 자유당 경북도 선거대책위원장이 각 학교 교장에 참석하는 기관장 회의를 개최를 해요. 그 다음에 또 17일 날 경북도 학무과장이 학교장을 소집해서 회의도 하고, 그러다가 2월 26일 되면 일요 등교를 강조하는, 확정을 짓고 동원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제 경북고등학교에서는 일요 등교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학생들이 부당하다, 불합리하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게 의견을 표명해요. 다시 해서 학교 종회 시간에 선생님 들어오셔가지고, 야, 2월 28일 날 학교 와,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손을 드는 겁니다. 왜 와야 되느냐? 네. 이제 토론 일정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2월 27일은 이제 토요일이었는데 각 학교가 이제 단축 수업을 합니다. 그때 이제 학생들이 대구 시내 이제 8개교 고등학생들이 이제 대표들을 모아서 저녁에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각 학교 대표 학생들이 이제 회의를 개최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2월 28일 등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불합리하다, 부당하다고 판단했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교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은 2월 28일 오후 1시를 기해서 시위를, 연합 시위를 이제 벌이자라고 이렇게 합의를 보게 됩니다. 대신 그 결의문을 작성할 때 결의문은 각 학교마다의 자율성을 좀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2월 28일 날 12시 55분 경북고에서는 결의문이 낭독이 되고 학생들이 거리로 서 나오면서 도청으로 향해서 자신들의 뜻을 이제 관에다가 전달하는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2.28 결의문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당시에 이제 10대 학생들이 보는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현실 인식이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 저기 이제 뭐 다 읽기는 그럴 테고, 저기 빨간 글씨만 이렇게 단어만 좀 끄집어내면 강압, 횡포, 야만, 폭압, 즉 일요 등교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일요 등교는 강압적이고 횡포한 처사다. 야만적이고 폭압적인 일이다. 이렇게 학생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주일 동안 하루에 휴일을 쉴 권리가 있다. 즉 일요일은 자신들의 날이라는 거죠. 쉬는 날이라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쉬는 날. 또 월요일을 맞이하고 새로운 날을 일주일을 재충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할 이야기를 우리는 살기 위해 만든 휴일을 어찌 빼앗기리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면서 저 밑에 보면 동아, 즉 아시아를 짊어지고 나갈 꿋꿋한 역군이요 사회학에 물들지 않는 백합같이 순결한 청춘이요 학도이다. 즉 자신들을 저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글귀는 어떤 건가 하면 그들의 각오입니다. 각오가 어떨까? 자, 우리의 신성한 권리,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일요일은 실권리,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목숨이 닿을 때까지 투쟁하는 것이 우리의 기백이며 이러한 행위는 정의감에 입각한 이성의 호소인 것이다.
즉 자신들이 시위를 벌이는 것에 대한 정당성, 이거를 이제 표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일치단계라 피 끓는 학도로서 최후 일과까지 부여된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련다. 그러니까 일요등교를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해보면 헌법 가치에서 일요등교 거부의 정당성을 찾음과 동시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그러니까 정치와 교육의 분리, 학생 인권 옹호, 이게 헌법에 다 명시가 된 사항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고 주장하는 것이 있죠. 또 한편으로는 학업권의 보장, 교육받을 권리, 이걸 자신들이 내세웁니다. 또 자신들을 이렇게 사회적으로 볼 때는 꿋꿋한 역군, 순결한 청춘이자 학도, 이렇게 다시 얘기해서 자신들이 하는 행동은 누구로부터 교사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판단하고 자발적으로 의식하고 자발적으로 이제 이끌어낸 그런 결과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들의 인식이라는 거죠. 또 시위의 각오가 담긴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뒤에 보이는 부분은 뭔가 하면 구호입니다. 구호. 그럼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을 때 뭘 주장할까? 선언문을 계속 읽을 수는 없잖아요. 자신들의 뜻을 아주 간결하게 강하게 표시할 수 있는 건 구호거든요. 구호를 볼 때 구호의 종류마다 굉장한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뽑았을 때 이런 이제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학원의 자유를 달라, 학원의 정치화를 반대한다, 학원을 정치 도구하지 말라, 학원 내에 미치는 정치 세력을 배제하자. 여기까지는 다 어찌 보면 하나 묶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일 테고요. 정치와 교육의 분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학원의 인권을, 학생의 인권을 옹호하자, 민주주의를 살리며 학원 내외에 미치는 정치력을 배제하라. 저기 나오는 것처럼 민주주의란 말이 선언문에는 없었지만 구호에서는 나타납니다. 우리는 정당하다. 정의는 살아있다. 정치와 교육을 분리하라. 앞으로 이와 같은 학생의 권리를 박탈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라. 그 키워드를 뽑으면 자유, 정치 도구와 인권, 민주주의, 이런 이제 구호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8 민주운동의 정당성, 지향성을 담고 있는 게 선언문과 구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년대 일그러진 한국 사회의 과제인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그걸 지향하고 전망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런 행동을 벌였을 때, 이런 실천을 벌였을 때, 그럼 당시 정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래 잘한다라고 박수를 친 걸까? 아니면은 학생들이 왜 글을 쏟아져 나와? 라고 꼬집는 건가? 그 당시에 사람들, 정부 쪽이나 기성세대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거든요. 아니 학생들이 스스로 글을 쏟아 나온다? 그런 결의문과 구호를 낸다? 정말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했을까? 이런 의심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나오는 것처럼 과잉 충성. 그러니까 정부에 충성하는 측면에서 이 학생들을 누르는 거죠. 학교든 경찰이든 권력이든. 두 번째, 좌익개혁론. 이거 틀림없이 요즘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처럼 이거 좌파들이 개입해서 선동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야당인 민주당이 당시에 민주당 오늘 민주당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민주당 뒤에서 조정한 것이다. 배우론 이런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요. 그게 신문기사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럼 학생들이 이제 부차에 가서 대구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조사를 받을 때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떤 건가 하면 경찰도 이걸 묻거든요. 이걸 이제 찾아보려고. 그때 학생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학생들의 자발적 인식과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떳떳하게 이렇게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선동이나 배후는 없었다. 오로지 1960년 그 당시에 대구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의 자발적인 판단과 행동이었다. 그걸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다음에 이야기는 이제 뭔가 하면, 자, 2.8이 그렇다고 치면,
2.28이 끝나고 난 다음에 3월달 되면 3.15 부정선거 일어나고 그것이 기화가 돼서 4.19 혁명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2.28 운동이 4.19 시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 관계를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2.28이 끝나고 난 다음에 4.19를 쭉 갔을 때 학생들은 스스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학원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전개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일요 등교가 어떻게 지시가 되어 나왔는가? 이 진상조사를 하는 학생들 스스로. 네. 두 번째가 이제 학원 민주화 운동으로 이야기하자면 학도극단을 폐지하고 학생들 스스로 학생회를 만드는, 즉 그걸 자치학생회라고 불렀는데 자치학생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학교 내에서의 학생활동, 이건 학생들이 중심이 되고 주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의용교사 축출. 의용교사라면 이제 주로 이제 정치적인 교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패재단. 당시로서는 이 부패재단 문제가 좀 심각했었거든요. 이 부패재단 정화운동. 그 다음에 이제 교사들의 이제 노조활동. 이걸 이제 지지하고 동조하는 활동. 이런 활동을 벌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 정치적 개혁. 저기에서 좀 재밌는 부분이 뭔가 하면요. 신생활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 저게 일제잔재 청산 및 향락문화 청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춤문화라고 하는 것이, 예, 굉장히 이제, 그 다음에 도박 문제, 이런 것들이, 예, 당시에 행형을 했었는데, 학생들이 보기에 기성세대 이런 거 하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이제 활동들을 이제 벌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저기 보여지는 것처럼, 이제, 통일운동도 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반민주 세력의 척결 문제, 이 문제도 많이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유당에 대한 비판, 자유당에 대한 이야기,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50년대 한국 사회 모순을 극복하고 60년대 민족운동의 서막을 연 전환기적 학생 중심의 민주운동이 이제 2.28 민주운동이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설명되는 것은 그러면 포항에서는 없었을까? 포항은 2월 28일 당일에는 없었지만 4월달, 5월달에 포항 지역의 당시 학생들이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저기 보신 것처럼 60년 4월 27일, 4월 28일, 그 다음에 5월 3일, 5월 18일 이렇게 나오죠. 예. 이건 신문기사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거 내가 줄인 것이니까. 포항고교, 포항여자중학교, 수상고, 동지상고 500명의 학생들이 4월 27일 11시 시장과 포항시장 경찰서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가두 시위를 벌입니다. 사유는 무엇이었을까? 3.15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 그럼 두 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알았다. 사퇴할게.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나중에 이제 해산을 하게 됐죠. 근데 재밌는 부분은 4월 28일 날 가게 되면 앞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구호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대통령 물러가라. 이게 4월 26일 날 대학 교수 시위가 결국 이승만의 하야를 이끌어내거든요. 그러니까 4월 28일 되면 포항에서도 그와 같은 요구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60년 5월 28일 저기 보시면 현 국회 해산, 현 국회, 그러니까 자유당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던 3.15 부정선거로 구성된 국회, 이걸 해산하라는 이야기죠. 네. 그다음에 기성 정치인 사퇴, 현 국회의원의 개헌 자격 없음,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개헌은 이루어졌고 나중에 이제 그 선거가 이루어지죠. 여튼 이런 정치적 요구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5월 18일은 포항고 전교생 600여 명이 이제 무자격 교사 축출, 극장 신축 반대, 뭐 이런 학생들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학교 내의 문제를 가지고 또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포항 지역에서는 부패 정치 반대, 교육의 독립, 학원 민주화 운동 이런 운동들이 1960년 4월 5월 시기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저거를 4차례 이루어진 것이지만 참가 인원 연인으로 보면 2,000명이 넘습니다. 포항에서도 예,
다른 정체성을 뜻하는 상징하는 그런 사안들이 많겠지만 민주주의, 민주화 이런 것들도 연결시킬 수 있는 측면들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맨 뒤에 있는 한마디로 하고 이제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8 민주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성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한국 사회의 전환을 위한 민주운동의 첫걸음이었다. 새 장을 여는 중요한 서막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윤영입니다. 저는 작년 12월 말일자로 이제 공직을 은퇴했기 때문에 입에 빗장이 좀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제 포항 시민들과 만난 자리라서 되게 기대가 많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그 몇 년 전, 4년 전에 이제 포항 6.25라는 책을 쓰면서 상당히 마음속에 그 여기 계시는 이제 어르신들 또 보훈단체 뭐 이렇게 그 각종 유공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대한민국 도전과 혁신의 파이오니아 포항이라고 얘기를 이제 한번 했는데 어떤 우리가 사건이 사회적 사건이 일어나면은 뭐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뭐 무슨 일이 일어났대라고 돼 있지만은 사실은 그게 저절로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속에 온갖 생각 아까 뭐 저기 그 앞서 발표하신 분께서 그 당시 뭐 이승만 정권이 어떻고 이런 얘기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암만 그런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저절로 갑자기 그런 폭발적인 에너지가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어딘가에 잠재되어 있던 그런 것이 또 대구하고 포항은 사실은 지금 행정구역으로는 대구 뭐 광역시고 경상북도의 포항시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일제강점기나 그리고 6.25 이후에 또 경상북도 내에 대구가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경북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같이 있었던 거거든요. 결국은 2.28 민주운동이 일어났던 그 분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던 열정이나 그분들의 사상이나 또 윗세대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철학이나 하는 것 모든 것 속에는 결국은 포항, 대구, 안동 할 것 없이 다 경북인이라는 공통된 DNA가 그 속에 잠재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기질 중에 다양하게 보이는 뭐 열정도 있고 뭐 분노도 있고 또 차분한 포용성도 있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2.28이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발표자 프로필은 책자에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고요.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이렇게 그러면 도대체 대구 2.28 민주운동의 정신은 도대체 그냥 한 가지로 단편적인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그 속에 들어있던 어떤 사상과 철학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났을까라는 거를 나름대로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그 속에 있는 경북인의 기질은 이렇게 한 둘레 여섯 여덟 개 뭐 아주 축약을 하다 보니까 요런 정도로 정리가 됐습니다. 아주 고대를 가면은 이게 우리가 학생들이 어떻게 선생님을 딱 이렇게 그 뭐 얘기도 교장 선생님도 무서울 텐데 거리로 뛰쳐나갔을까? 그 대단한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용기의 정신이 도대체 어디 있었을까? 저는 첫 번째가 고대 해양으로 그 무서운 바다를 건너가지고 일본까지 가서 일본의 어떤 신이 됐다 하는 그런 해양 개척 정신도 분명히 우리 경북인의 기질에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6.25 때 학생들이 막 나선 거는 어디서 나왔을까? 결국 경주 신라시대의 화랑도에서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까 그 앞서 교수님 얘기했지만은 학생들이 누가 시킨 건데 뒤에서 배우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증거는 이미 경주에서 그 학생들이 6.25가 났을 때 태극기에다가 학도병들이 저절로 서명한 지금 독립기념관에 있습니다만 문화재로 거기에서도 이미 증거는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 고등학생들이면 충분히 앞뒤를 다 알고 스스로의 행동으로 이렇게 분노하고 열정을 가지고 어떤 호국 정신은 그 화랑도에서 이어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그런 정신만 있는 게 아니죠. 경북인 속에는 뭐 우리가 안동이나 뭐 이렇게 과거 조선시대 때 선비, 지조, 절개 이런 것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 속에 아마 다 잠자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강하게 나타나냐는 것뿐이지. 그리고 포항의 같은 경우에는 또 포항 창진을 이제 그 뭐 우리가 뭐 다 먹고 잘 사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없는 곡식 모아가지고 모아놨다가 함경도 지방에 기근이 들렸다. 그러면 그 구휼을 하는데 쌀을 기꺼이 내줬단 말이죠. 그런 어떤 애국 애민한 어떤 그런 구휼 정신도 우리 경북인 속에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오늘의 주제가 선도성이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 경주선 탈환할 때 그 바쁜 전쟁 기간 동안에도 조선 최초의 일종의 시한폭탄인 비격진천내를 그 자리에서 개발해가지고 경주성에 일본 군사들이 좀 다 혼비백산해서 도망가서 결국은 사수하고 탈환한 그 역사적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창의와 어떤 선도성이 다 배경이 됐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어제처럼 기억을 하고 계시는 혈상강 전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잘 살고 있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세대들이 다 나라를 제대로 지켜왔기 때문에, 또 저 같은 경우는 대구 2.28 일어나고 2년 9개월 뒤에 태어났거든요, 대구에서. 그런 거로 보면 제가 온전히 와가지고 뭐 발표하고 그동안 잘 살아왔던 것들이 다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그런 수혜를 받은 사람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족적으로 자결주의나 독립정신, 그래서 뭐 대구하고 경주하고 이렇게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다든지, 또 영천부터 포항, 뭐 영덕, 이게 청송, 이 경북 지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산남 의진이 일제에 저항을 하고 뭐 그랬던 정신들이 다 우리 경북인의 기질 속에 있는 거고요. 그럼 현대화 가지고는 뭘까요? 그렇게 생각해 봤더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각국 뭐 대통령이 새로 바뀌면 우리 지역에 뭘 다라 그러니까 뭐 안 좋은 거는 다 그 우리가 님비라 그러죠. 우리 안 좋은 건 우린 다 필요 없고 좋은 것만 끌어올라 그러고 사실 그런 마인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좀 바보 같아요, 경북인들이. 남들이 다른 지역에서 싫어하는 거는 그냥 군말 없이 받아요. 경주하고 울진에서 원자력, 여기 있는 사람이 바보입니까? 원자력 발전소 잘못 터지면 죽는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라는 어떤 그런 대의를 가지고 수용했다고. 뭐 방패장도 마찬가지고 사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경북인들이 피를 많이 봤죠. 그렇다고 바보는 아닙니다. 그런 희생의 마음 속에는 어떤 포용 정신도 있고 어떤 선도 정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감내한 것뿐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대구 2.28을 이끌어내는 복합적인 그 스펙트럼의 다양성이 우리 피 속에, DNA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좀 좁혀가지고, 그럼 포항하고는 도대체 포항만 놓고 보면 어떤가? 포항 속에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도전과 혁신, 이거를 우리가 포항이 주도했는데 도대체 그거 주도한 그 근거는 뭐냐 하는 걸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대에는 연호랑 세원녀가 일본으로 진출했죠. 이거는 뭐 역사적 사실이고, 실제로 이 일본의 서해안 지역, 우리 동해안과 맞닿아 있는 서해안 지역에는 제가 대충 카운팅했는데 153개 정도 그 연호랑을 기리는, 이름은 조금씩 틀리고 한문이 틀립니다만은 스토리는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곳에 가도 연호랑이 타고 온 돌배고 저곳에 가도 연호랑이 타고 온 돌배라고 다 자랑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시는 신사가 대표적인 게 왼쪽이고요. 오른쪽에 이게 연호랑이라고 있는데 소를 타고 활을 차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얘기는 농경문화, 그리고 기마문화, 그리고 수련문화, 이 모든 거를 이 연호랑이 가가지고 일본 서해안에 퍼뜨리고 용맹의 상징으로 인해 가지고 또 신으로 지금도 추앙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고대의 그 지금처럼 뭐 철선도 아니고 되게 진짜 이력 편주 같은 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 가지고 그 땅을 정복했다, 이러는 거는 진짜 대단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첫 번째 제가 그 파이오니아의 그 대표적 선수로 한번 꼽아봤고요. 이제 그 지금 저기 몇 년 전 카운팅된 거는 대구 2.28 일어나기 170년 전, 110년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숫자를 뽑았고요. 여기 포항에 지금 지도에 동그랗게 시크로나드라고 써 있는데 거기가 지금의 호미곶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가 1808년 영국 런던에서 제작됐는데 실제 저 이름을 붙인 사람 프랑스 해군 장교예요. 그 사람이 1780년대부터 90년대 그 사이에 한반도를 딱 정찰하러 왔다가 호미곶이 상당히 지정학적으로
여기 중요한 곳이다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호미곶의 최초의 외국 이름은 케이프 크로나드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나드라는 이름을 나중에 러시아 함대가 그대로 쓰다가 일본군이 다시 이제 이름을 다시 바꿨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포항 진지도입니다. 이게 그 병인양요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1867년 이후에 포항에 이제 결국 군사 기지죠. 군사 기지를 이렇게 설치를 했고 결국은 우리 경북인들은 나도 알게 모르게 고대부터 이 바다를 접하고 있고 저절로 호국지심이라는 게 배양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지리적인 그런 위치가 있었고 또 우리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외적이 쳐들어올 수 있고 하는 경계하는 마음 여기가 되게 중요한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저절로 피부로 깨닫고 있는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50년 전에는 이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용기, 정환직, 최세현 이 3대 산넘의제 의병장들이 다 순직을 했고 그런 용맹하고 저항한 건데 1907년 이제 왼쪽 사진이 1907년 10월 달에 흥해에서 산남의진 습격을 받고 그 일본군 경찰들이 피난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일본군 내에서는 또 이놈아 나가 죽어라 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 다시 흥해로 쫓아보내가지고 이제 죽게 하고 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가 그때 이제 일본 헌병대에서 보고서를 낸 것 중에 한국에서 의병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무기를 다 모아가지고 일본 정부에 보고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권총 2개 정도 있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 뭐 새스랑 아니면 삼지창 뭐 이런 그 농사기구들이 중심이거든요. 뭐 가끔 가다가 이제 칼도 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일본군의 총 앞에 그냥 막 나가가지고 저항을 한 거죠. 이거 얼마나 이거 뭐 모르는 사람들 왜 그렇게 무식하냐 그러겠지만 그 정도의 열혈 남아들이 모여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지고 나섰다라는 그런 기질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1년 전에 3.1운동 만세운동의 왼쪽에 이제 그 1919년 3월에 매일신보에 나왔던 기사고요. 또 1927년 8월이면은 우리가 이미 그 한일 합방이 된 지 한참 10몇 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일본인들이 우리 그 조선인들 저기 조금 면장이 뭐랄까 무시한다고 배척운동도 하고 또 나름대로 미래를 대비하는 어떤 공부도 하고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네가 또 포항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불과 228 10년 전에는 6.25 전쟁이 일어났죠. 여기에 한반도 최초의 미군 상륙작전이 인천 상륙작전보다 2개월 전에 포항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들도 그냥 뭐 저절로 일어났겠습니까? 이거를 포항 시민들이 억셉트 했기 때문에 미군이 일로 상륙한 거죠. 미군이 상륙한다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북한군이 그때 당시에 엄청난 폭격을 했거나 막 밀고 들어왔거나 못하게 그렇게 방해를 했을 건데 감내하고 같이 했고요. 중간에 사진에 보시면 어린아이, 뭐 모자쓴 분, 뭐 공무원 할 것 없이 모든 그 계층이 다 합심해가지고 이 상륙작전을 도왔고 결국은 이제 초토화된 게 포항이 됐었습니다만은 이거를 결국은 나중에 우리들이 다 이제 그 뭐랄까 힘을 합쳐가지고 위기를 극복을 한 거죠. 이 사진은 아까 앞서 발표자께서 했듯이 60년 2월 28일 대구에서 이제 처음으로 대구 경북인의 DNA가 조금 전까지 설명드렸던 그런 복잡한 다양한 분야의 어떤 그런 기질들이 DNA 속에 있다가 잠재되어 있다가 어느 축적된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의 사건의 하나가 2.28 민주운동이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 뒤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이것도 앞서 잠깐 설명이 나왔었죠. 5월 3일 날 동지고 그리고 5.18 600여 명 이렇게 이제 휴학을 하고 이러면서 포항에서도 학생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런 얘기고요. 그로부터 약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6.25로부터 10년 뒤에 2.28이 일어났고 2.28 1호부터 한 10년 정도 지날 사이에 포항은 열심히 재건 사업을 했죠. 그 대표적인 게 포철 기공식이 있었고 공사를 하고 결국은 73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포항 이 포스코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포스코를 지어가는 그 과정에 모든 시민들이 다 참여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세계적으로는 다 아이고 한국 후진국에서 무슨 지들이 고로를 만들어 택도 없어 다 실패할 거야 이렇게 다들 모두가 노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다 하고 덤볐는데 했죠. 세계가 깜짝 놀랐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고요. 또 오늘 뭐처럼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한강의 기적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경제사 책을 뭐 내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쭉 보면은요
한강의 기적 이전에 평산강의 기적이 먼저 있습니다. 평산강의 기적으로 고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 산업사를 대한민국 전국 방방 곳곳에 뿌렸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이 가능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그 시기에 이제 각 학생들이 장포동 모내기라든지 지원을 하고 또 군인 장병들도 이렇게 지원하고 결국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여튼 우리 모두를 위해 가지고 필요할 때 다 나선 거죠. 그런 협동 정신 같은 것도 DNA 속에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계면 문성리의 새마을 사업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다 같이 잘 살아보세요. 이런 게 다 온 거고 그때 박 대통령께서 또 방문하신 거가 이제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지시를 하죠. 전국에 문성동과 같은 새마을을 만들라고 저 뒤에 쭉 서 있는 사람들이 전국에 뭐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새마을 운동 발상지가 어디냐고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경북 전체의 기질로 놓고 보면은 새마을 운동은 경상북도가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우리가 바탕을 철학을 가지고 있는 동네가 경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지진 피해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단결화 공동 상생의 정신이 있어서 이렇게 했죠. 뭐 나온 김에 저도 자랑을 하겠습니다. 요때 당시에 지진 발생했을 때 이제 몇 개월 뒤에 제가 포항 지진 피해를 경제적 효과를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발표했죠.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많이 항의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덕분에 그게 뭔가 포항에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자부심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잠깐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연구를 해더라도 저런 거 하면 좀 신경 쓰이는데 그래서 무슨 그 똘끼가 어디서 나느냐. 지금 이걸 정리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게 대구에서 태어났지만 이게 경북인에 이게 똘끼가 또 거기 있어가지고 아마 그냥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63년 뒤에 오늘 이 포럼이 열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포항은 앞으로 불확실성이 많지만 앞으로 또 잘 나가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도전과 혁신의 파이오니어로서 포항이 앞서왔듯이 앞으로도 분명히 이렇게 나갈 거다. 저는 그 자신을 합니다. 그럼 누가 퀘처를 묻겠죠.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근거로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를 또 찾아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포항이 대한민국과 도전과 혁신을 도대체 뭘로 누가 근거를 물었을 때 찾은 다양한 최초의 기록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앞으로도 그렇게 최초로 앞서 나가지 않겠냐라고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설명드린 것 좀 빼고 몇 가지 얘기하면은 아까 대구 포항하고 1914년에 대구 포항 간의 최초의 자동차 교통이 포항에서 경북 1이라는 자동차 번호를 받고 교통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도 대구는 경북이었죠. 그래서 그런 그 최초의 자동차 교통이 있었고요. 그리고 1917년에 지금은 뭐 지금 없어졌습니다만 동해 지역 그쪽에 한반도 최초의 와인을 포항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그 3년 그 포도주 농장이었죠. 그리고 남한 지역 지난 30일 날 그 포항 그 장기 쪽에 그 연어 스마트팜 공장 착공식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100년 전에 이 포항의 경국수산시험장에서 연어의 최초 인공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초의 뭐 동해안 최초 어선경기대회부터 시작해가지고 94년에 포스코가 국내 기업 최초로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한 것처럼요. 그리고 이 뒤로도 많은 거는 뭐 제가 시간이 혹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생략을 합니다만 눈으로 읽어보시면 최근까지도 그 포항이 갖고 있는 최초 기록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시대별로 정리를 해봤어요. 1950년대는 우리 지역에서 갖고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 지역을 키운다는 로컬이 극대화됐던 것 같고요. 90년대에는 쌀을 공급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포항이 상당히 그런 개념적으로 내셔널의 극대화를 이뤘다고 봅니다. 그리고 1910년대에는 가습기라든지 로봇 연구소라든지 이런 연구개발 쪽으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을 극대화했다고 보고요. 지금부터 앞으로의 20, 30년은 글로컬라이제이션의 극대화를 주도하는 것이 포항이 되지 않을까. 마침 며칠 전에 포스텍이 또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그 비전은 좀 좋다고 보고요. 다만 포항이 내세우고 있는 3대 산업이 다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전 세계 각국이 다 경제전쟁의 가장 큰 테마 3가지를 다 포항이 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만큼 우리가
포항인들이 자신감도 있고 도전 정신도 있고 상당히 뭐라 그럴까 그런 좀 그 선도성을 가지고 있는 거에 상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표는 뭐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좌측에 과거 228의 좌측에 이런 것이 있었고 이 이후에 지금까지 이런 것이 있었지만은 결국 228의 뒤에는 우리 경북인의 기질이고 그걸 굳이 다른 말로 굳이 얘기하자면 파이오니아 개척 정신이 아닌가. 그래서 이 개척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사라지는 어르신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우리 같은 후배들을 이끌고 좀 잘못 나간 것 같으면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도 그 후배들을 같이 이끌고 이러면서 앞으로의 포항,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잘 파이오니어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종합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김태일입니다. 그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교수로 정년 퇴임을 했고요. 경기도에 있는 조그만한 대학의 총장을 이제 임기 마치고 지금은 몽양 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28 기념사업회는 여러 선배님들 모시고 심부름 좀 열심히 했습니다. 자료도 수집하고 뭐 논문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한 까닭은 228이라는 것이 이 경북에 아주 자랑할 만한 또 기억해야 할 만한 중요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새기는 것이 경북 지역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미래를 만드는데 대단히 중요한 어떤 모티브를 제공한다. 뭐 그런 뜻에서 열심히 이제 심부름을 했던 터라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좌장으로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1960년 228이라는 역사를 기억 회고하고 다시 해석하는 문제의식의 초점은 뭐냐 하면 현재 포항이 추구하고자 하는, 포항이 내걸고자 하는 창의, 융합, 혁신이라고 하는 가치. 이제 그 문제의식입니다. 이제 포항 지역이 앞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창의와 융합과 혁신이라는 가치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문제의식에서 우리가 228을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함의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정당성을 얻어서 포항의 미래를 한번 잘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과 저희들의 중요한 문제의식의 초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분 발표 속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일제 식민지 혹은 또 그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 지역에 아주 도도히 흘러내려오고 있는 이 정신사의 한 맥이 2월 28일 날 분출한 것이고 또 식민지 지배와 분단과 전쟁을 통해서 누적된 모순들이 2월 28일 날 폭발한 것이라고 본다면 이 문제는 2월 28일의 사건적 시각으로 보지 말자. 이제 역사사회학에서는 이제 사건, 국면, 그 다음에 구조 이렇게 이제 시간의 길이를 이렇게 나누어서 봅니다만은 이제 바다로 치면은 아주 그 바다 표면에 잔잔한 파도들이 이제 사건이죠. 그 다음에 조류가 있고 그 시면에 해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긴 시간의 구조와 국면이라는 그 흐름 속에서 2월 28일의 의미를 우리가 새기고 그것이 갖는 본질을 함께 논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얘기는 이 정도로 줄이고요. 토론자들 말씀 듣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정은경 선생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이렇게 쓰고 나중에 또 추가로 말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은경입니다. 제가 해야 될 얘기를 김태일 총장님께서 예, 많은 부분이 겹쳐가지고 저도 크게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보훈회관에는 처음 왔는데 사실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할 거라는 기대를 못했습니다. 제가 왔을 때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좀 시간이 걸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여했고, 특히나 이 자리에 228 주역분, 228 민주운동 주역분들 뿐만 아니라 포항시의 보훈단체 분들이 많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 사회운동 영역과 보훈단체가 한자리에 있다는 건 되게 남다른 의미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기념사업회와 그리고 이 포항시 보훈단체 분들이 정말 많이 준비하셨구나. 그렇기에 오늘 이렇게 큰 관심과 많은 분들의 참여 속에서 진행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 토론문을 쓸 때는 228 운동에 그 청년들이 가졌던 역동적인 당시의 활기참에 비해서 오늘날에는 좀 미약하다라고 글을 썼는데, 오늘 보니까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하는 거는,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28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날 무엇을 이어받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또 이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보면, 저는 크게 두 가지 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역성이고, 두 번째는 여기 자료집에도 있는 문화적 기억을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대구 경북에서 이 228 운동이 일어났다는 점이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60년대에 엄혹한 그리고 되게 혼란스러운 가운데에 사회의 혼란을 극복하고자, 그리고 문제 제기했던 그 청년들의 마음이 오늘날 2020년대에 살아가는 20대 또는 10대들에게, 특히 대구 경북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그 대학에서 학생들을 만나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경우, 또는 대구 경북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취업을 하는 경우에 타 지역에 갔을 때 TK 청년들이 자신의 출신이 TK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기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좀 젊은 세대에 속하니까 좀 용감한 얘기를 하자면, 자신은 20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보수라는 프레임이 씌워질까 봐 무서워서 TK 출신이라는 얘기를 자랑스럽게 못한다고 합니다. 망설인다는 얘기죠. 뭐 그 중에서도 또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좀 무리하다,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 경북에도 물론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도 많고, 그게 기본 사실이고, 그렇지 않은 또 유권자도 반드시 있고, 또 다르게 정치적으로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또 사적으로나 아니면 가정 내에서 또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인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처럼요.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싸웠던 228 운동의 주역들과,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과 청춘을 바쳤던 보훈단체가 함께 있는 이 다양성이 제가 봤을 때는 대구의 현실이고 경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 출발이 이 228 운동의 본질을 알리는 데서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의 오늘날의 이 포항이 걸고 있는 이 캐치프레이즈처럼 창의, 융합, 혁신의 이미지를 이제는 228 운동으로 시작되어야 되지 않은가라는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 김태일 총장님 말씀하셨듯이 228 운동이 이제 국가 기념일로 제정되면서, 그래, 우리 과거에 그렇게 훌륭한 역사가 있었지라고 앨범에 사진을 넣고 덮어버릴 것들이 아니라, 지금의 청년들에게 그 정신과 역사를 알려주고 이것들을 확산시키는 운동, 그 운동에 막 거리에 나가서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많이 알리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도 많은 분들 계셨지만 이 자리에 20대, 30대가 과연 있는가, 그리고 이 일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특히 포항에서 열리고 있는데 포항의 청년들이 알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스스로 반문해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원초적 운동의
훌륭함, 그리고 숭고함, 그 청년다움, 여기 축사에 보니까 순수성, 그리고 정의, 그리고 미래, 그리고 청년다움이 228 운동의 정신이라면 그것이 지금의 2020년대에 사는 TK에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알리는 것을 이제 사회 운동의 이 학문적인 영역에서는 운동의 운동, 운동 이후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어떠한 정치적 기회 구조 속에서 어떻게 그 당시 정권이 얼마나 통제가 강했는가, 내지는 저항 세력이 얼마만큼 결집력이 있었는가, 내지는 228 운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얼마만큼 정치적으로 각성되어 있는가가 중심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이러한 운동들이 역사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얼마만큼 그 원초적 운동이 다른 운동으로 넘어갔는가에 대한 관심이 학문적으로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운동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간과 공간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228 운동은 사실상 대구에서 시작되었지만 부산으로 그리고 전국으로 4.19 운동으로 확장되는 이 스케일 점핑, 그러니까 공간 영역에서의 확장을 당시에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228 운동을 바라볼 때 운동의 운동은 시간을 넘어서는 운동이어야 한다. 과거에 우리의 20대가 열심히 싸웠지라는 회상이나 아니면은 제도적인 기념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지금의 청년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는 운동이 필요하고 그것이 제가 제안하는 하나의 방식은 문화적 기억입니다. 기억은 개인적인 기억은 그 당시에 원초적 기억이 있겠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잖아요. 똑같이 부부 싸움을 해도 한 달 지나고 나면 당사자인데도 각자 기억하는 게 다르듯이 기억은 원초적 사건보다 현재를 반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228 운동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낼 것인가는 지금 청년들이 논의해야 됩니다. 우리 이랬으니까 니네도 이렇게 해라 라는 어떤 주입식이 아니라 저는 가능하면 이 228 민주운동의 역사적 의의가 무엇인가를 지역 청년들의 고민에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침 보니까 특히 오늘 여기가 이제 포항이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포항은 당시 228 운동의 주역이었던 고등학생들을 보니까 27개의 고등학교가 있어요. 엄청나죠. 작은 지역 단위 안에 많은 고등학교가 있고 또 대학교도 설린대학교, 포항대학교, 한동대학교, 포항공대 해서 엄청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념사업회와 그리고 또 여기 오늘 패널로 계신 분들이 다 IT 쪽에 디지털 컨텐츠에 이제 연관된 분들이신데 그동안 228 기념사업회가 많은 90년대부터 노력을 통해서 국가기념일로 이제 제도화 시켰다면 문화적 기억을 생산하고 확산시키는 노력들을 좀 같이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가요제도 하셨고 글짓기도 하셨고 그리고 보니까 이 웹툰도 있고 뮤지컬도 있었는데 이제는 좀 더 이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디지털 컨텐츠화해서 우리 포항이 가장 좋은 문화적인 자산이 있을 것 같은데 기술도 있고 IT 기술도 있고 해서 예를 들면 대학생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게임을 만들고 그것에 전국의 청소년들이 참여해가지고 그 내용으로는 228 운동의 그 당시의 정치적인 요구 내지는 오늘날 학생들이 학교에서 느끼는 학원 민주화의 내용 또는 청년 인권 그리고 학교에서 부당한 일이 아직도 많거든요. 그러한 다양한 내용들을 청년 정신이라는 그 어떤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228 정신으로 전국화시키고 그리고 60년에서 2020년으로 이어오는 문화의 기억으로서 운동의 운동을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다음은 이신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 맡은 이신용입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뜻깊은 행사장을 준비해 주신 박영석 기념사업회 그 회장님, 제야 그 관계자분들과 오늘 또 이렇게 귀한 그 토론의 자장을 맡아주신 김태열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IT 분야 쪽에서 지금 업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이 행사에서 이제 갑자기 토론을 맡아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제안을 하셨을 때 사실 제가 여기에 어떤 그 유의미한 어떤 토론이 그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사실
기본적으로 많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건데 제가 일단은 고향이 또 포항이고 지금 현재 생업을 또 포항에서 이어가고 있고 또 제가 전공이 또 정치학이고 또 제가 예전에 그 민주화 기념 운동 사업회에서 이제 추진한 사업 가운데 하나 4월 혁명 구술 영상 그 사료집 발간 관련해서 제가 연구원으로 참석해서 전체적인 그 4월 혁명 관련해서 이제 228 민주화 운동 부분도 그때 당시 이제 구술 사료집 출간해서 제가 이제 그 발간하는 데 있어서 그 연구원으로 이제 참여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제가 228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크게 낯설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막중한 임무를 주셨다고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그 측면에서 제가 간단하게 토론을 하면서 이제 제언 아닌 제언을 드리면서 이제 토론을 마감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28 운동을 크게 이제 세계사적 의미에서 보자면 뭐 다 아시다시피 인류의 역사는 이제 폭압과 압제로부터 이제 사람의 이제 자유, 인권, 뭐 민주, 평등 어떤 이런 보편적 가치를 점점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이제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228 민주화 운동 또한 보면은 정치적 도구화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 보장, 인권 옹호를 그 228 당시에 이 고등학생 여러분들이 외쳤다는 데 있어서 이 전 세계사적인 어떤 민주화 흐름에 큰 흐름에 이제 우리도 당시 이제 동참을 했다는데 큰 역사적 의의가 있다라고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시 228 운동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제 형식적 민주주의 즉 뭐 민주주의 제도라든가 법치주의 틀은 그 갖춰졌으나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과연 제대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큰 문제 제기가 228 민주화 운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228 민주화 운동과 이제 창의 융합 혁신의 포항이라는 주제 하에서 그렇다면 과연 창의 융합 혁신이라는 세 가지 큰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시정을 이끌고 이제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포항시하고 과연 228 민주화 운동하고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라는 게 저희 근본적 사실 좀 물음입니다. 이제 넓게 보면 아까 전에 그 김재홍 발표자님께서도 이제 대구 경북인의 어떤 개척 정신과 이제 대구 경북 포항의 개척 정신과 함께해서 이 민주화 운동의 어떤 큰 기질 DNA를 함께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아까 전에 잘 발표를 이제 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뭔가 이제 머리 그 속에서 이제 뱅뱅뱅 맴도는 느낌, 딱 뭔가 이제 그렇다면 228 민주화 운동 안에서 창의 융합 혁신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정말 딱 집어서 어떤 부분이 그렇고 어떤 부분이 그러한 본질적으로 지금 현재 포항시가 나아가려고 하는 길하고 이제 일맥상통하고 궤를 같이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근원적인 물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228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이러한 연구 업적들을 제가 다 이제 체크를 안 해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미진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연구 활동이라든가 어떤 연합 활동들이 오늘 이 행사를 시점으로 해서 앞으로 꾸준하게 이어져서 먼저 그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고민은 오늘 발표하신 김일수 교수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해야 될 고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그 고민을 위해서 이러한 활동 앞으로 나아가야 될 활동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자 너도 한번 그러면 의견을 한번 제시해봐라 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신다면
이제 오늘 이 포럼 2회차 맞는 이 포럼이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앞으로 2.28 민주화 운동을 이제 대구 경북에서 이제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앞으로 각 지역을 이제 돌면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확산시켜 나가는 하나의 오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자리에서 특히 오늘 포항에 오셨으니까 이제 포항에 이제 보훈 단체들, 포항시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포항의 유관 기관들이나 그리고 특히 오늘 보훈회관에서 이제 이 행사를 개최하다 보니까 이 보훈 관련해서 각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또한 세계사적인 의미에서 보면 자유라든가 인권이라든가 뭐 대한민국, 좁게는 대한민국, 넓게는 어떤 인류 보편적 가치를 위해 헌신하시고 활동하신 어떤 그런 공적이 있기 때문에 있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과 2.28 민주화 운동 그 사업회 간에 꾸준한 연합 활동과 지속적인 활동이 이어져서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제가 생각이 드는 왜 포항의 창의융합혁신하고 2.28 민주화 운동이 그 궤를 같이 하고 향후 포항이 그런 2.28 민주화 운동을 선도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어떤 답을 찾는 활동들이 꾸준히 이어졌으면 하는 제 제언 아닌 제언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포항 테크노파크 부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최헌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 테크노파크에 근무하는 최헌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2.28 경북 포럼이고 2.28 민주운동과 창의융합혁신의 포항과의 관계성인데, 저는 사실은 뭐 김진홍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포항인의 기질과 정신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고, 제 내용은 한 50페이지 책에 있습니다. 그 포항의 미래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 조금 언급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포항도 경북인의 기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기질이라는 게 조선시대 이후 내려온 유교적 충의와 절이, 경북 특유의 보수적 정체성에 근거한 호국 충성이 결합된 영남 정신을 포항 또한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닷가 특유의 강인한 생존 정신이 어우러져 있어서 질긴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포항은 이제 2.28이 상징하는 민주화의 초점보다는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우리나라가 추진해온 민주화와 근대화 중에서 이제 근대화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근대화 산업화의 중추도시로서의 확고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포스코가 박태준 회장이 오면서 1968년부터 시작됐는데요. 내세운 제철보국, 또 그리고 1986년에 세워진 포스텍에서도 내건 슬로건이 교육보국입니다. 이제 요즘은 포스텍 연구 중심 의대 설립하자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보국이라고 합니다. 거기 아직 보국이라는 단어, 나라에 보답하고 나라에 충성하자는 의미가 조금은 옛날에 이제 예전이란 표현이 이제 70년대, 80년대 이제 산업의 철을 진짜로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그때 보고하고 지금 보고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거는 조금 기치적인 측면에서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근대화를 이루는 데는 이 보국 정신, 특히 포항에서는 제철 보국, 여기에 뭐 우향우 정신 뭐 이런 것들도 거기에 조금 뿌리를 두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포항의 기질 중에서 아주 특별한 기질 중에 여기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잖아요. 해병대 1사단이. 해병 1사단 1959년에 주둔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가 들어서기 전부터 들어서 있거든요. 그래서 포항 남자들 중에는 해병대 군복무 마치신 분들도 많고요. 해병대 기질이란 게 해병대 정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강력한 뭐 정신력을 바탕으로 한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을 강조하는 해병대 정신도 포항 사람들 속에 좀 녹아 있죠. 그리고 제철소라는 것 자체가 남자들이 많은 도시 아닙니까? 남초도시죠.
이게 남자들이 많고 군대도 남자들이 많고 공과대학도 남자들이 많으니까 기질적으로 남자들이 어울려서 또 해양의 어떤 그 기질과 어울려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박태준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리더십하고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제철소가 성공하고 형상강의 기적이 성공하는데 아마 바탕이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부정적인 것도 있죠. 해병대를 표현하는데 개병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전문 용어로 또 곤조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좀 부정적인 겁니다. 또 영남 정신 중에 TK 정신이라고 하면 아까 정은급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 외부에서 보면 보수 꼴통의 아주 뭐 집산으로 그렇게 또 이렇게 차별을 받기도 하고 요즘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 부정적인 정신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 9월에 아마 이 행사가 작년에 열렸다면 열리지 못했을 건데 작년 9월에 흰남노가 이제 태풍이 들어닥쳐서 포항이 아주 뭐 제철소가 잠겼거든요. 잠기면서 뭐 그 큰일을 아침에 일어나서 뭐 포항은 여기 아주 난장판입니다. 와서 야 포스코가 잠겼단다. 이라고 우짱 이래 시작했거든요. 그렇지만은 포스코 다니신 분들이 괜찮다. 우리는 해낼 거다. 우리는 해내왔기 때문에 해낼 거다라는 마음들을 표현하거든. 실제로 뭐 그렇게 한 3개월 4개월 만에 다시 정상화시키는 그런 힘들은 예전에 그 정신들 끈질기게 이 근대화를 이룬 정신들이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의 주제에 이제 창의 융합 혁신이라고 붙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21세기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무엇이 필요하나? 저는 이래 생각해 봅니다. 포항 제철소 정문에 자원은 유한, 창의는 무한이라는 슬로건이 붙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슬로건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흥해서 분이신데 저희 뭐 조상님들 여기 400년 전부터 여기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슬로건을 87 되신 아버님께서 그 슬로건을 대단히 좋아하십니다. 저거 아이가? 저걸 뭐 없는 땅에서 진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살아온 그 문구를 기억하고 아주 좋아하십니다. 저는 이 표현은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치열한 생존과 가난을 극복할 때는 머리띠를 질끈 동여매는 사적생의 뭐 해병대 정신, 제철 보국 정신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치열한 국제 경쟁 시대를 치료해야 할 현재에도 주요 구호는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제일 부족한 게 있습니다. 포항에서 리더십입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리더십. 이제 박태준 회장 혼자 하던 시대도 없고 포스코 회장은 5년마다 바뀌고 포스코에 이제 그 기댈 수도 없고 뭐 지자체장, 포항시장 정도가 있는데 그 리더십을 그러면 21세기에 어떻게 풀어놔야 될 것이냐. 포스코에는 노조도 생겼습니다. 최근에 노사 협상을 통해서 이제 그 임금 협상을 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그 돌파를 해 나가야 되는데 예전 방식이 이제 아마 먹히지 않을 테고 그러면 MZ세대라는 친구들을 데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지금부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항의 미래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 김진홍 위원께서 이제 3가지 했습니다. 2차 전지, 또 지곡밸리 바이오, 첨단 산업하고 해양 관광 도시 3개인데요. 2차 전지 산업이 지금 핫하지 않습니까? 에코프로. 혹시 에코프로 주식 갖고 계십니까? 뭐 여전히 뭐 말도 못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10배, 20배씩 오르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시대에 이렇게 오른다는 쉽지 않은데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포항으로서는 아주 행운을 거머쥔 거죠. 그 기반으로서 그게 아마 지금 이미 이제 영일만 산단이나 블루베리 산단 이쪽은 공장 부지가 없어서 못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여기에서 인력 양성하고 포항시에서 전력 영수 폐수 이런 것들 에코프로가 하는 이 산업도 제철 산업이 원래 환경 산업이고 공해 산업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죠? 옛날에 포스코에 계시면서 포항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았지만 그런 얘기 안 하지만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산업도 전기 화학 공업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환경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대처가 얼마나 돼 있느냐. 우리가
제철소를 건사하면서 했던 것들을 여기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요. 바이오 첨단 산업은 이게 지금 이제 우리 그 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포항에는 포스텍이라는 게 대학이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모든 다른 전국에서도 그걸 부러워하죠. 근데 초장에 그러니까 연구 중심 대학을 그 내세웠을 때 한 20년 정도까지는 잘 나갔는데 요즘 많이 좀 처지고 있습니다. 지역이라는 한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의과대학 유치하기 위해서 아주 뭐 혹시 오시다가 그 포항 시내를 뒤덮고 있는 저 플래카드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이제 플래카드만 붙여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양 관광 도시입니다. 해양 관광 도시는 여기 대구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옛날에 70년대 송도에 한 50만이 모여서 그 해수욕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렇지만 요즘은 고속도로 뚫리면서 사시사철 젊은 사람들이 젊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포항은 이제 해양 관광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죽도시장은 여전히 그 어시장을 비롯해서 엄청거리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하드웨어는 다 갖춰졌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컨텐츠를 하드웨어보다는 지금은 컨텐츠를 어떻게 활용하고 구축하느냐가 지금 향후 21세기에 필요한 포항에 필요한 이 만불 시대를 갖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인내하고 불철주야 온몸을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정신이 필요했는데 4만불 시대, 5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이런 컨텐츠를 아까 1인 리더십이 아니라 또 다른 산학연 거버넌스,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거버넌스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알고 있긴 한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게 아마 포항의 미래 발전에 많은 그 고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 말씀 줄이겠습니다. 예, 정기준 교수님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공대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정기준이라고 합니다. 포항공대 교수가 여기 와서 무슨 얘기를 할까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저는 포항공대에서 지금 그 인공지능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포항공대 온 건 한 2007년부터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박태준 회장에 대한 리더십을 연구를 10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포항공대에서 학생들 리더십도 한 10년 정도 가르쳤고요. 지금은 이제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리더십을 가르치고 있긴 한데요. 오늘 제가 이 토론에 참여를 하면서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서 나눌 수가 있겠구나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 2.28 민주운동을 이게 사실은 주체가 청년들이었거든요. 그럼 우리 지금의 청년들은 과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우리 여기에서 이제 기성세대들이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코로나가 한창일 때 경북도청에 도지사님이 저한테 뭐 강연을 좀 와서 해달라고 해서 갔더니만 기관장님들하고 실국장님들 다 계시는데 제가 이 박태준 회장에 대한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회고를 했죠. 아주 뭐 재미있게 이렇게 말씀을 잘 이렇게 나눴는데요. 질문에서 저한테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왜 지금은 박태준 같은 사람이 우리 경북에서는 태어나지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탁 던지시는데 제가 순간 참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되는 여기 문제가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도 학교에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냥 취직 잘 되고 애들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선생으로서의 어떤 교육만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다른 데 가서 박태준 회장님 이야기를 하면은 그다지 재미없어 하셨는데 오늘은 되게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집에 계신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아버지한테 이런 말씀 해드리면 되게 좋아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박태준 회장에 대한 리더십 뭐 이런 얘기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뭐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으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제 뭐 박태준 회장은 어떤 사람이었다. 여러분들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이고 또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제가 박태준 회장에 대한 어떤 뭐 많은 글들을 읽었고, 박태준 회장은요, 이게 군인이셨기 때문에 모든 회의록을 갖다가 다 문서로 다 남기셨어요. 그래서 공장을 지을 때 중역들하고 회의했던 자료들이 정말 백과사전처럼 되어 있는 게 10권 정도를 제가 발굴을 해서 그걸 다 한번 읽어봤는데, 이 양반의 리더십을, 저는 이제 다른 거는 모르겠고 이 양반이 하셨던 일들을 리더십으로 체계화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으로 만들어냈던 게 박태준의 리더십은 8가지로 나누어지는구나.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 자료집에는 잠깐 언급을 해놨는데요. 박태준 회장이, 자, 포스코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면 첫 번째는 군인이셨죠. 여러분들이 여기 앉으셔가지고 이렇게나 우리가 228 민주운동에 대해서 또 우리 보훈회관이라는 이런 데서 옛날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던 분들이셨고, 산업에서 여러분들이 청춘을 바치셨기 때문에 이 자리가 여러분들한테 더 귀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런 의미를 심어줄 수 있는 뭔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들은 지금 어떻게 우리가 키워나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청년들의 멘토들은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228 민주운동은 청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청년 시절을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우리 이 자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저는 리더십을 가르치지만요, 아이들에게,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면, 저는 애국심도 중요하지만 애향심을 기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가 나중에 이제 성장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다시 무슨 생각을 가지게 되냐 그러면 자아실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지역에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찾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애향심을 키울 수 있는 우리 인재 시스템을 경상북도와 포항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 라는 것이 저의 마지막 제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은 제언이셨습니다. 228 민주운동도 사실은 근대 교육의 산물이지요. 또 혁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학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경상북도 혹은 포항이 혁신을 추구해 나갈 그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조건 중에서 인재 양성, 교육, 특히 이제 청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 좋은 환경을 제공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도 다 됐고요. 그 발표자 두 분께서 한 5분씩 정도 시간을 쓰시고, 그 다음에 토론자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은 뭐 한 2분 정도, 2, 3분 정도 시간을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마무리의 초점은 이겁니다. 현재 포항이 지금 간절히 그 갈구하고 있는 바는 역시 창의융합 혁신이라고 하는 가치이고, 창의융합 혁신의 능력을 어떻게 배양할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의융합 혁신의 그 요소와 조건은 무엇이고, 그러한 요소와 조건들을 우리가 228의 경험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좀 찾아낼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얘기로 좀 마무리를 하는 것이 이 회의의 그 목적에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창의융합 혁신의 가장 출발점은 역시 개인의 자율성입니다. 개인이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그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 개인의 생각이 그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출발점인데, 그런 점이라면 이제 228 정신의 그 가장 바탕이라고 볼 수가 있고, 228로부터 얻는 바가 대단히 크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의융합 혁신의 도시로 만들려면 이 도시가 개방적인 도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 의견이 다른 주장들, 또 외지에서 이주해서 들어와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이 편안하게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이 도시가 개방적이고 또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도시가 돼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뭐 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뭐 직장은 여기 있지만 대구서 살려고 그럴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그런 정신, 그러니까 공동체 가치를 위해서 자기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세력, 그런 일들이 역시 2.28에도 있었습니다. 18세, 19세 소년이 2월 27일 저녁에 그 다음날 거사를 준비해 놓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함께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주동자들이. 잠이 오지 않으니까 일어서서 부시럭거리니까 옆에 친구도 일어납니다. 같이 애국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잠을 다시 청합니다. 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새벽을 맞이합니다. 아, 내가 내일 아침이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이고 또 내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이승만 정부의 그 폭력성에 자기가 감당해야 될 역사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디 산골에 들어가서 화전민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이게 뭐 아까 말했던 그런 우양우 정신하고 비슷할지 모릅니다. 어쨌든 공동체와 공적 이익과 공적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정신들도 창의융합 혁신에 아주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것들이 2.28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얘기의 마무리는 창의융합 혁신의 도시로 우리 포항이 나아가는데 2.28 정신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을 좀 유념하면서 얘기를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발표는 거꾸로 할까요? 우리 5분 예, 정도 5분 더 써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한 제가 5분 정도 쓰시는. 네, 아까 시간 관계 때문에 제가 발표 시간을 5분을 잘렸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길게 하겠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마침 아까 정 박사님인가요? 정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좀 하는데 양만재 박사님 질문에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을시라고 지방이라는 표현을 쓴다면서 수도권의 시민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그리고 지방 수면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서울도 지방이고요. 지금 행정법정도 서울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그러니까 서울도 지방 중에 하나고, 다만 거기에 수도가 있으니까 거기를 표준어로 쓰는 것뿐이지 우리나 저기랑 똑같은 동급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지방 소멸이라고 상당히 많이 겁을 주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방 소멸은 없습니다. 지방 행정기관은 소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합쳐져서 앞으로 자꾸 이렇게 인구가 줄다 보면 경상도라는 거로 통합이 될 수는 있어도 그 지방의 이 땅은 우리가 산골에 혼자 장기 골짜기에 혼자 살고 있어도 그 지방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 어르신들 계시는데 조금 최근에 언론을 통해 가지고 많이 헷갈려해요. 저도 많이 헷갈려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리한 제 나름의 배움의 결과를 조금 이 기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침 정 박사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 출신 청년들이 서울 가면 나 TK 출신이라고 꺼려한다 그러잖아요. 그 꺼려하는 거가 교육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뭔 얘기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묻고 싶어요. 자신이 보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좀 들어주세요. 자, 그럼 자기가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보수니 진보니 혁신이니 하는 거는 정당의 이념이 아닙니다. 이건 그동안 최근에 양당 구도가 되면서 좀 프레임을 그렇게 씌웠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당은 헌법상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과 같이 공산당도 있고 사회당도 있고 이제 민주당 자유시장 정책을 추진하는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자유민주당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나라인 경우에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철학을 따르는 사상 정치 이념을 가진 사람은 우파 내지는 우익이라 그러는 거고요. 공산당 사회주의를 하는 사람은 좌익 좌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추종하기 때문에 다 우파예요. 자, 그러면 보수냐 혁신이냐 진보냐란 말 뭐냐, 이거는 정당의 정책 이념이 아니고요, 정책 노선의 차이를 그렇게 구분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포항이 제가 도전과 혁신의 파이오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포항이 대표적인 보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잘못된 표현이죠. 여기에는 대표적인 우익의 도시, 우파의 도시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정책 노선이 나는 조금 보수적이야, 나는 좀 진보적이야, 나는 좀 혁신적이야 그런 거고요. 여기 보훈단체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진보고 혁신 사람입니다. 왜냐? 집에서 부모님이 말리는데 총 들고 나가서 싸웠거든요. 그게 혁신적이고 그게 도전적이고 그게 창의적인 생각들로 액션을 취하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스스로 우리는 보수, 우리는 보수 볼통이야 이러면서 뭔가 프레임이 보수하고 진보하고 막 정당 이념이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아니라는 거를 제가 이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은 다 우파고 그 중에서 정책 노선을 좀 진보적이냐 혁신적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중국 공산당은 일당 독재 국가이고 그리고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다 민주주의란 말이 다 붙어 있지만 그 안에서도 걔네들은 보수파, 개혁파, 진보파로 갈립니다. 정책의 노선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의 구분일 뿐이니까 이번 게 좀 안 헷갈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헷갈려하는 거가 자 포항이 옛날엔 보수였는데 지금 그 보수적인 지역에서 어떻게 도전과 차이가 일어나지 하고 퀘스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그런 개념의 차이를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포항은 옛날부터 저항정신이 컸고 그리고 그런 모든 흐름의 그 기반이 어딨냐, 이파리 어디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피를 흘리는 지역이냐 아니냐로 저는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거의 원천은 제가 봤을 때는 낙동강 방어선 안에 있던 지역들이 지금 흔히 보수라 그러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내가 피를 흘려가지고 지킨 이 땅이니까 이 고향이니까 당연히 이걸 잘 발전시키고 어떻게 키워나가야 되겠다는 사명감,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이 그것이 에너지가 도전과 혁신과 창의가 된 거고 그것이 포항을 지금까지 키워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사명감과 책임 내가 피땀 흘려가지고 우리 선조가 흘린 그 땅을 더욱더 발전시키자는 사명감 때문에 앞서 나가고 연구하고 개발해낸 거라 그런 에너지가 되는 거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포항에서 이렇게 아주 진한 토론 목격하신 적이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잘 합이 잘 맞네요. 이게 쟁점이 잘 형성이 되고 제가 어디 학회나 뭐 토론에 나가도 이렇게 아주 진지하고 진한 토론을 서로 나누는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참 다행이네요. 자, 우리 김일수 선생님은 이제 아주 우리 지역에 아주 주목할 만한 역사학자입니다. 역사학자니까 아주 또 치밀하고 사료에 근거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인데 말씀 좀 들어간 쟁점들 좀 몇 가지 정리해 주시죠. 저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 앞자리에 앉아 있는 분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입니다. 역사는 보통 우리가 이제 문사철을 전공을 해서 묶었을 때 이제 인문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체로 이제 사회과학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차이점들도 좀 보여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봤는가 하면 저는 이제 1960년을 기점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60년 시점은 이제 끝이자 시작이다. 네. 한국 근현대사뿐만 아니라 사실 6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큰 변화의 기점이 생긴 해입니다. 아시다시피 베트남 전쟁도 60년도 있었고요. 그래서 미국의 세계 전략도 다 바뀌는 거고 60년대는 전 세계가 근대 시기의 어떤 전환을 가져왔던 본질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파는 자연스럽게 세계성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역사학에서 제일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는 가치의 문제인데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부분입니다. 뭐 소위 이제 사단세계는 12지심을 따지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인문학적 관점에서 60년대 이전에 우리 그 대구 경북이라고 하는 이 지역 혹은 지방이라고 했을 때 가는 의미를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쪽은 사상의 꽃집이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뭐 경제도 중요하고 다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라고 하는 문제, 그걸 지향해왔던 역사가 아마 가장 강한 곳이 이 경북 지방이라고 하면서 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5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60년을 맞이했을 때에 신세력이 일렸을 때에 당시 이제 그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젊은 10대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성사회들이거든요. 기성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를 바라보면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고 앞으로 살게 해줄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것이 가지는 가치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가 배웠던 학문적인 입장에서 부합하는가 아닌가 이 문제를 따져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60년 혹은 228 이걸 굉장히 주목해서 보는 것이죠. 그 뒤에 이제 이루어지는 이제 이게 대부분의 이제 발표자나 토론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60년대 이후에 그런 근대화라, 예를 들어서 근대화다 뭐 이렇게 한마디로 집약을 한다면 그 근대화라고 하는 것이 있게 하는 그 근본적인 배경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역사학적으로 좀 역사적 입장에서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뭔가를 이끌어낸다라고 할 때 그걸 혁신이라고 얘기하고 그 혁신이 일어나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뭔가 바뀌어야 된다. 신사회라고 하는 어떤 덕목이나 가치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창이거든요. 그 부분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제가 또 역토론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데 많은 발제하셨던 분들 가운데 그런 가치가 제 눈에는 안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21세기 포항이든 한국이든 이 세계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인가? 그런 점에서 좀 더 인문학적인 가치, 무엇으로 이 세상을 구성할 것인가? 운영의 중심에는 어떤 가치가 들어가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좀 근본적인 재고 이런 것들을 좀 할 때 그 포항의 지역 선도성이라는 부분들도 좀 가치적으로 가지 않을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세 가지 그 핵심적인 사항을 말씀하셨지만 그건 다른 지방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사실은 동종이거든요. 큰 차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내세우는 다른 지역에 내세우는 건 똑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지 말고 그 가치를 그런 전망적인 가치를 내세울 때 좀 더 다른 사람 내세우지 않으되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 그걸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지역사회 내의 소통 문제 시민사회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도 좀 이끌어내는 것이 창의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해서 결론은 역시 인문학적인 마인드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저는 뭐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사실은 좀 생각보다 토론이 심화되어서 좋았습니다. 과감하게 포항 공대가 포항 시민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 그리고 228이 포항과 그리고 혁신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 선도성, 혁신은 질문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 질문은 객관적인 성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포항 시민사회에 대한 객관적인 성찰, 그리고 비판, 그리고 228 민주운동이 그 청년 정신이 지금도 유지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그 혁신을 시작했으면 좋겠고 포항도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도 함께 질문에 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처럼요. 예,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오늘 그 토론에 참석하면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물음들과 또 다양한 여러 가지들을 많이 배우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인생, 짧은 인생이지만 인생의 반은 외지에서 지냈고 반은 포항에서 이제 지냈는데 이제 포항에 돌아왔을 때 포항이 아직 이렇네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그런 생각들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까 전에 저기 홍종은 저 선생님하고 김태일 교수님께서 오늘 좀 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제 산업화로 이제 흥했던 이제 포스코로 대표되는 산업화로 흥했던 이제 포항이 이제 더 이상 그런 리더십으로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나 다 지금 포항의 세락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새로운 산업화 리더십 다음 차기 후보로서 이제 민주적 리더십, 시민들이 참여해서 포항을 다시 융성의 길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228의 창의 융합 혁신적인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더 많은 활동들이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포항이 이제 어려운 지경에 지금 있고 또 산업화 시대의 영광을 이제 계속 살려 나가려면 어쨌든 새로운 덕목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창의 융합 혁신이다. 근데 사실은 순서로 따지고 보면 융합 창의 혁신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근데 그 28 정신도 정신이지만 저는 우리 포항을 포함한 그 경북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런 융합과 창의와 혁신의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 김진홍 선생님 그 발표문에도 잠시 있었습니다만 첫째는 원효입니다. 외래 사상으로서 불교를 우리 토착 성정으로 해석해내고 창의적인 우리의 불교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현입니다. 비지배 계급의 문화를 지배의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의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만든 겁니다. 세 번째는 최재호입니다. 이 사상은 양의 동서와 시의 복음을 다 망라한 정말로 융합과 창의의 백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신이 우리 경북에 있고 포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많은 것을 일단 버려야 되고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었던 거,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일단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꼰대가 되고 꼰대가 되어서 변화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감한 그 새로운 정신을 만들어 가는데 포항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것들이 경북 전체에 가득 퍼지고 또 넘쳐나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다들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